우리나라 경기는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또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AI는 여전히 강력한 테마일 것이다. 주식 공부할 때 뭐 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사실 이 모든 일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좋은 기회에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주식을 사든 뭐 주식을 팔든 모든 그 좋은 타이밍에 시작이 돼야 되는데 지금이 좋은 타이밍일까? 주식 투자하기? 네.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요. 네. 하나는 지금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 네. 고금리, 네. 그리고 금리 인하라는 것이 또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또 시장이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때 가서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그래도 해야 될까?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운 문제고요. 크게 보면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서 경기가 좋을 때 파는 게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 주식 시장만 놓고 본다면 한국의 경기 좋나? 한국의 경기 잘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 별로 없을 거예요. 금리가 높은 이유는 아직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우리나라 경기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서 좋을 때 몇 년 후에는 반드시 또 좋아지거든요.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타이밍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개별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경제를 막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런 개별 기업들이 하나하나 잘 되면 경기가 좋은 것 같고 안 되면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떤 경험을 하고 있냐 하면 반드시 이런 기업들, 특정 기업들이 올해 2024년에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뉴스가 매번 나와요. 뭐 더 이상 판매량이 안 늘어나네, 뭐 상황이 안 좋네, 전방 업종이 어렵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주가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고 오히려 반등을 해요. 이거를 주식시장 용어로는 이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확인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반대로 짱짱하게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은 조금만, 분명히 잘하고 있는데도 조금만 미스하는 이 불편한 모습이 발생되면 또 급락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미용기기라든지 K-팝이라든지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역대급 실적인데 올해도 성장한다? 그거 정말 훌륭한 거고 대단한 일이잖아요. 근데도 성장률이 조금 감소했다라는 이유로 또는 사람들의 예상치보다 조금 덜했다는 이유로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나누고 보면 잘 나가는 업종, 사람들이 관심 많은 업종은 그렇다는 얘기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 관심이 없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실적이 안 좋을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주식을 잘 갖고 있지 않고 매매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악재 나왔어?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어느 정도 저점을 지나가고 있고 이게 확인되고 확장기로 들어가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상당히 괜찮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얼마 전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서 PBR 주식들이 막 올랐잖아요. 그렇죠. 저 PBR 주식들이. 네. 근데 우리가 몇 년간, 미국 기준으로 한 10년,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한 5년에서 6, 7년 이상 저 PBR 주식, 굴뚝 주식 이런 거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약간 핀잔 받았잖아요. 그렇죠. 야, 요새 고성장 시대인데 스마트폰 AI 시대인데 또 뭐 하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좀 부끄럽고 계면적일 때는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뭔가의 촉매, 그건 이번에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정부의 정책이었는데 그게 나오니까 평생 안 오를 것 같은 주식들이 몇 년치의 상승률을 한 번에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 경기가 안 좋아 경기 민감주, 경기 순환주 같은 경우는 야 그런 거 누가 투자하냐? 우리나라 이제 경기 안 좋을 거야. 이제 저성장 기조가 확립됐어. 이제 중금리가 뉴노말일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그런 주식 산다고 하면은 약간 또 부끄러워지거든요. 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돌아서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니까 저는 국내 주식시장 기준으로는 타이밍적으로 괜찮은 시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네. 이제까지
그 좋다 안 좋다 이 호불호가 갈리는 그 기준이 네. 싹 바뀌는 바뀌었어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인기 없던 네. 종목들이 확 급등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또 들어갔다가는 네. 몇 년 동안 또 고생할지 모른다 네. 이런 의견이 있고 네. 일본처럼 우리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국가가 규제를 딱 한다라고 해서 이 자본시장, 이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그 주가를 올려준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계속해서 이 경영자, 오너분들도 나이가 많아지고 물려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이 얼마나 또 매서운 눈으로 요새 감시를 합니까? 이 나쁜 짓을 하는지 주주들을 도와주는지 한 배를 탔는지 보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들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그 추세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뭐 6개월 만에 뭐 밸류 프로그램이 구체화되면 뭐 올랐지만 더 오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런 주식들이 워낙 무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이 밸류 프로그램 또는 뭐 기업 주주 행동주의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좋아질 거야 하는 건 괜찮죠. 나만의 명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대로 될 수도 있고 혹시 안 돼도 복귀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 밸류 프로그램 올랐어? 나도. 이거는 이제 근거가 별로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의 이제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거니까 그렇게 투자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질문도 한번 또 근본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말씀하신 중장기 투자 이것으로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고 했는데 네. 이게 한국에서 과연 통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워렌 버핏도 한국에서는 거지 됐을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유동성이 작으니까 그냥 기관이고 뭐고 투자자들이 조금 오르면은 더 오를 수 있고 괜찮아 보이는 주식임에도 요거 팔아서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면 네. 다시 올랐다가도 또 빠지고 네.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박스권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약간의 운용 방법이 달라요, 실제로. 해외 주식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을 사놓고 좀 장기 보유를 하려는 편이고요. 국내 주식도 그런 주식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정 비중을 박스권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게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 1억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그냥 묻어두고 싶어요. 적립식으로 하고 싶어요. 생각 안 하고 투자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진국 ETF를 추천하는 거죠. 제가 한국 ETF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못 번다? 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963% 저희 수익률은 국내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해외는 지금까지 한 6, 7년밖에 안 했기 때문에 트랙 레코드가 더 짧고 국내는 12년 이상 했으니까 거기다 가장 높은 숫자를 적다 보니까 국내 걸 쓴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 963%를 만들 때 한 주식을 가지고 12년을 보유한 게 아니에요. 자, 싼 걸 사서 비쌀 때 팔고 또 다른 싼 주식을 갈아타고 이런 작업을 반복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적성에 맞고 재밌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네. 분들은 여전히 저는 한국 시장에서 기회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내 할 일도 바쁘고 나 공부할 것도 많고 그냥 좀 덜 벌어도 되니까 편하게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은 하나를 넣어놓고 그냥 쭉 장투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코스피의 매력이 다른 나라의 지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군요. 네. 한국 시장의 특성. 네. 그걸 활용하기만 하면 역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죠. 네. 자, 올해 우리가 항상 그 주도주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네. 이걸 쓰다 보면 자꾸 단기 그 매매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네, 좀 네. 들긴 한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어디로 몰릴 것이냐, 네. 올해의 그 가장 메인 섹터, 유망 섹터가 어디가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상승이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AI는 여전히 강력한 테마일 것이다. 제가 오늘 녹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만큼 강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싸다고 또는 많이 올랐다고 그냥 버려두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국가를 막론하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자다 보니까 일본의 디지털 전환 테마 이것도 상당히 강력할 수 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선거할 때 이렇게 펜으로 써가지고 하고 팩스나 우편을 너무 사랑하는 나라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앞으로의 상승 여력, 발전의 가능성으로 볼 때는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드라이브 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했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바뀔 것을 기대하듯이 그들이 디지털 전환을 강력하게 밀어붙일 때 그 기업들도 큰 변화를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한해서는 저는 경기 민감주,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건설, 뭐 패션, 화학 이런 거는 사실 야 그런 거 누가 투자하냐, AI 투자해야지, 2차전지 투자해야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기 약간 부끄럽긴 한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강력한 공력으로 회복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 저평가 있었던 그런 업종들이 의외로 백조가 되어서 날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우리가 이제 지금 트렌드, 시장을 확확 바꾸는 트렌드라는 게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다음 트렌드는 지금 AI 말고 다음 트렌드는 또 뭐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뭐 그거는 정확히 맞출 수는 없고 방금 말씀드렸던 AI나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다음 트렌드보다도 더 오래 갈 수 있는 트렌드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들 중에 이러이러한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를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면 저희는 구독 모델 이것도 상당히 강력하다.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뭐 유튜브 채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구독으로 꾸준히 돈을 버는 그런 모델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을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래서 구독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분야도 상당히 저는 강력한 테마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이 반려동물을 우리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도 뒤집어 보고 생각하면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애완견 보고 묶어놓고 너네 마당 지켜 라고 하는 모습이 생길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저희가 생각하는 한 3년에서 5년 가는 트렌드, 그런 메가 트렌드들을 저희는 보고 주식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건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주식 투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공부겠죠. 네. 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이고 올바른 길일까?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이거는 개인의 욕심에 기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먼저 사봐라, 돈을 많이 넣어라, 이것까지는 개인의 선택이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주식 공부할 때 뭐 하나만 한다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해외여행 갈 때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 나라 말이거든요. 일본어, 영어, 중국어를 잘하면 그 나라에서 나머지를 준비 안 해가도 상당히 여행하거나 생활하는데 편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이나 투자계에서 언어는 재무제표란 말이죠. 그럼 재무제표를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재무제표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부터 봐야 돼요? 회계원리 책부터 사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주식을 샀거나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기업을 알게 되었으면 요거 좀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작은 욕심, 그러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기업이 많이 팔고 있을까? 또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쌀까 비쌀까를 한다면 계속 재무제표를 아마 펼쳐보게 되실 거고요. 저도 상당히 놀랍게도 경영학과 수업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무제표를 제가 웬만한 사람들 이상으로 잘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특별한 수업을 했거나 또는 책을 읽었거나 한 게 아니라 나의 욕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이 기업이 주가가 떨어질 때 재무제표 한 번 더 보고 올라서 더 사고 싶을 때 한 번 더 열어보고 하는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애기들처럼 하라고 그러잖아요. 애기들한테 뭐 책 보고 했니 뭐 했니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냥 나한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언어가 그냥 마구마구 인풋이 되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쓰는 건가 하고 말문이 트이는 거잖아요. 저는 주식 재무제표 공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재무제표에서 그
의견들이 좀 여러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그걸 다 전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네, 네. 그냥 뭐 매출 뭐 얼마 되고 이익이 얼마 되고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정도만 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네. 좀 가장 그 재무제표 여러 항목들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출액이죠. 하나만 한다면. 하나만 한다. 물건을 많이 팔아야 뭐 돈을 남기건 뭐 투자를 많이 하건. 그다음에 두 번째 두 개만 본다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고요. 저는 이 재무제표가 4가지로 돼 있고 주석까지 포함하면 5가지 항목이거든요. 크게 그거를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알아야 된다든지 모두 꿰뚫기 전까지는 주식하지 마세요라는 입장과 전혀 반대 입장입니다. 저는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숫자로 바꿔보기만 하면 투자를 집행해도 된다고 봐요. 그게 작은 욕심의 시작이고 그게 결국에는 돈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걸 만들어 예를 들면 컵이다. 컵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럼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매출액을 보겠죠. 매출액 늘어나네. 내 말이 맞았어. 주식에 막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주가 자꾸 떨어져요. 이상해. 왜 떨어지지? 그럼 재무제표를 봐요. 매출액은 올랐는데 만약에 이익률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뭐지? 하고 또 네이버 막 검색하게 됩니다. 했더니 이 컵의 원가가 뭐 유리인데 유리값이 많이 올랐네. 그러면 매출 원가에서 원재료라는 걸 또 공부하게 됩니다. 왜냐면 내 돈이 들어갔으니까. 네. 또는 이익은 잘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잘 나왔는데 주가가 또 안 오르는 거예요. 왜 영업이익이 잘 나왔는데 주가 안 올랐지? 분명히 이익이랑 주가랑 방향성이 같다고 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현금 흐름이 잠겨가지고 회사가 부도날 지경인 거예요. 이익이 많이 나오는데 현금 흐름이 잠겨? 무슨 소리야? 유리를 많이 사는 거예요. 앞으로 많이 팔릴 줄 알고.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을 다 유리회사 원재료를 구매해놨는데 그 다음에 뭔가의 이유로 이게 자금순환이 안 되니까 흑자 부도가 났구나. 내가 매출액과 이익까지는 봤지만 이렇게 상장 폐지 당했어. 다음에는 현금 흐름도 봐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내가 내 돈이 걸렸을 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면 마치 여행 가서 처음에 헬로 하와이유만 알다가 나중에 how much is it? 이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뒤통수 또 몇 번 맞게 되면은 이거 진짜 제품이야? 짝퉁이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실전 언어 하듯이 실전 재무제표 공부하는 게 저는 이 발달, 공부의 속도로는 가장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자기가 그러한 자기 나름의 기준을 세우고 이제 종목을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투자를 했어. 네. 근데 좀 빠지든 아니면 좀 오르든 네. 이렇게 되면은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이걸 더 사야겠다. 근데 돈이 없어.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쓴단 말이에요. 신용을 쓰고. 네. 이런 것은 어떻게 보세요? 작은 자금을 운영하는 개인들이 좀 더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레버리지를 적당히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이 워낙 많잖아요. 사실이고요. 사실인데 그걸 적당히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회사도 레버리지를 씁니다. 근데 아주 적게 써요. 그리고 아주 금리가 낮고 그리고 반대 매매가 안 되는 주식을 가지고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엔 조금만 써야지 하다가 올라가도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도 더 사고 싶거든요. 그러다 결국 반대 매매 당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기업 가치가 개선되고 주가는 올랐으되 나는 결국에는 수익 하나도 못 보고 토해내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쓰는 건 일단 주식에 대한 실력이 많이 올라온 다음에 그리고 적당한 비율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꼭 레버리지를 써야 재무 레버리지, 빚을 내야 부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20% 수익을 내면 10년에 10배고요. 그걸 한 번만 더 하면 20년에 100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1억 있으면 100억 있으면 됐지. 뭐 200억, 300억, 1000억이 있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지 않고요. 또 하나는 레버리지는 재무 레버리지, 빚을 내는 레버리지가 있고요. 영업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이 영업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는 원재료라든지 이런 게 적게 들어가서 매출을 한 단위 성장시켰을 때 이익의 성장폭이 더 큰 걸 영업 레버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이나 원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영업 레버리지가 낮습니다. 그런데 무형의 자산을 생산하거나 판매를 인터넷으로 하거나 하는 회사들은 영업 레버리지가 높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굳이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하지 않더라도 영업 레버리지가 높은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 기업의 이익의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빚을 안 졌지만 기업의 성장 속도는 크고 내 자산의 성장 속도도 클 수가 있으니까 사실 꼭 당장 나 몇 년 이내에 얼마 벌어야 돼 라는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빚을 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요마요 책의 저자로 오신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정말 좋은 인사이트 많이 좀 풀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물려서 네. 본의 아닌 장기 투자, 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하죠. 네, 여러분들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중에서 한 30%는 코로나 이후에 주식을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은 그렇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보통은 손실을 봤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돈 더 벌고 싶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돈 번 것보다 좀 따라가고 싶었잖아요. 그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이고 당연한 건데,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손실난 상태에서 주식시장을, 자본시장을 떠나면 다시는 복구할 기회가 없을 거예요. 주식시장은 원래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운 나쁘게 높을 때 들어왔던 것 뿐이고, 그런 분들은 다 회복하고 수익을 내는 경험까지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하고 815 머니톡, 그리고 제가 책 쓴 사요마요가 여러분들 옆에서 계속 지켜드릴 테니까, 우리 수익 회복하고 돈 벌 때까지,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볼 때까지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현준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